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혼인 채로 홀로 살아가고 있는 간병인입니다. 굴곡 없는 인생 없다고 하지만, 저는 제가 그다지 순탄하게 살았던 것 같진 않습니다. 그에 비하면 지금은 꽤 오랫동안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요양병원에서 아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돌보면서요. 일은 고되지만 돌아가신 할머니를 생각하며 환자분들께 최대한 잘해드리려고 노력하곤 한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친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부모님이 안 계셨던 건 아니었어요. 7살 때까지도 분명 제겐 부모님이 계셨죠. 제가 8살쯤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시곤 했어요. 우당탕탕 물건 떨어지는 소리에 부모님의 고함 소리에 늘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제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불안해 보였던 부모님 사이가 깨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제가 8살이 되어 학교에 처음 다니던 해에 집에 돌아와 보니 집은 엉망이었고 엄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열려있는 장롱문과 서랍 그리고 어질러진 집을 보며 불안한 마음에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 후로 엄마는 2번 다시 보지 못했어요. 엄마가 안 계시니 시골에 사는 할머니가 저를 시골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엄마가 집을 나가자 아빠는 저를 시골 친할머니네 집으로 보낸 거였죠. 저는 할머니에게 자주 이렇게 묻곤 했어요. 할머니 아빠 언제 와? 나 데리러 언제 오는 거야? 처음에 할머니는 제 물음에 언제 올 거라고 대답을 해주다가 나중엔 포기한 듯이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부연아 인자 할미랑 살자. 인자부턴 할미가 너고 엄마고 너고 아빠야. 그렇게 말하는 할머니 눈엔 눈물이 고이곤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빠는 제가 9살 무렵에 새엄마를 만나서 결혼을 했더라고요. 아빠는 저를 키울 생각이 전혀 없었나 봐요. 그러니 할머니가 저를 키우시게 된 거겠죠.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긴 했지만 언제나 제겐 애정 결핍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남들 다 있는 부모가 없으니 부족함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첫사랑도 그렇게 빨리 시작한 거였을까요? 제가 21살이 되었을 때 제게 첫사랑이 생겼고 그 남자와 불같은 사랑을 하게 되었죠. 제게 너무나 따뜻하게 잘해주는 그 남자에게 저는 푹 빠져 있었어요. 저를 위해 맛있는 걸 사다 주는 모습, 아프면 약 사다 주는 모습 늘 챙겨주고 예쁘다 해주는 그 모습에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공장에서 일하는 저와는 달리 그 사람은 대학도 나온 엘리트였어요. 멋진 가게 양복을 입고 네모난 서류 가방을 들고 퇴근하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그렇게 멋있었죠. 제 평생의 짝으로도 손색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도 그럴 거라 생각했고요. 나는 나중에 결혼하면 꼭 방 3개 있는 집에서 시작할 거야. 왜? 꼭 방이 3개여야 돼. 애를 둘 낳을 거니까 각자 방 하나씩 만들어줘야지. 애아이라는 말에 저는 얼굴이 발그스름해지곤 했어요. 그 남자와 첫날 밤을 보낼 생각을 하면 저절로 부끄러움이 피어올랐어요. 그리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난 결혼하면 바로 애부터 갖고 싶어. 좋은 아빠가 되는 게 내 꿈이거든. 당신 애들은 좋겠다. 생기기도 전부터 챙겨주는 아빠라니? 자기도 좋은 엄마가 될 거야. 분명히 3년이나 만나다 보니 남자친구는 결혼 후 삶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곤 했어요. 게다가 남자친구 나이가 28살이라 결혼 정년기이기도 했으니 그게 이상할 것도 없었고 자연스럽게 느껴졌죠. 그리고 그가 분명히 저와 결혼할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와 만난 지 3년 차가 되었을 때 제 몸을 허락했던 거였죠. 나 하루라도 빨리 자기랑 아기 갖고 싶다.
우리 아기 가지면 그냥 바로 결혼해버릴까? 정말 그러고 싶어. 어? 그러고 싶어. 그 말에 깜빡 속아 그의 자취방에서 선을 넘어버렸어요. 처음 해보는 경험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 더 그렇지 했죠. 하지만 그 남자의 말이 모두 거짓이라는 걸 알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그날의 일로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약간 겁이 나긴 했지만 남자친구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에 수줍은 듯이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기야, 나 임신했어. 얘는 아들일까? 딸일까? 뭐야? 임신? 아니, 너는 무슨 애가 이렇게 조심성이 없냐? 너 설마 피임도 안 한 거야? 응. 피임을 왜 해? 자기 아이 갖고 싶다며? 아이 갖고 나면 결혼하자고. 너 어디 좀 멍청하냐? 아이 진짜 귀찮게. 야, 아무튼 나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그렇게 다정다감하던 남자친구가 돌변하는 건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바보 같았던 저는 그 순간에도 남자친구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나 보다 생각했죠.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남자친구는 제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자취방을 찾아가 보았지만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지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죠. 하루는 주말에 자취방 앞에서 기웃거리는데 한 아줌마가 다가와 말을 걸더라고요. 아가씨, 여기 찾는 사람 있어요? 아, 네. 저기 2층에 사는 사람이요. 올 때마다 없길래요. 아, 거기 대기업 총각, 그 총각 며칠 전에 이사 나갔는데. 네, 이사요. 혹시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내가 이 집 주인이라 집을 빼주긴 했는데 어디로 갔는지까진 모르지. 만기가 다음 달이라 다음 달에 나간다더니 지난주에 와서는 갑자기 급하게 집을 빼달라더라고. 곧 결혼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아주머니의 말 중에 결혼이라는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나랑 결혼하자던 그 남자가 도대체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게다가 말없이 왜 이사를 간 건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게다가 결혼한다고 했다는 이야기에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답이 나오질 않았죠. 그 남자와 결혼할 사람인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나한테 말도 없이 사라진 건지 말입니다. 참, 그제야 심각하게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뱃속에 아이는 커가는데 아이 아빠가 사라졌으니 이 불안함을 혼자서 견디기가 어렵더군요. 저는 저와 가장 친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의 사정을 모두 털어놓았죠. 너 미쳤어? 아니, 혼전 순결하겠다더니 너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런 짓을 한 거야? 나도 모르겠어. 그냥 아기 갖고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뭐 숨기를 오빠가 그랬다고 결혼하자고. 오, 지금 당장 병원 가. 어? 지우던지 해야 될 거 아냐? 너 이대로 네 인생 망치고 싶어. 내 인생 망망치면 다행이지. 숨길 오빠 인생은 어쩔 건데 너 나중에 애 낳고 나서 오빠 앞에 나타나서 짠하고 보여주려고 내가 보호자로 같이 가지고 돈도 빌려줄 테니까. 당장 병원 가자. 싫어. 너 왜 그래? 무섭게 당장 따라오라니까 친구는 제 손을 잡고는 거칠게 끌어당겼습니다. 도대체 얘가 왜 이러나 싶을 정도였어요. 내 의사는 안중에도 없는지 자기 뜻대로 하자고 박박 우겨대더라고요. 저는 됐다고 하고는 손을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래도 나름 대학도 다니고 똑똑한 친구라서 위로도 받고 앞으로의 살 길도 모색해 볼 양으로 찾아갔던 거였는데 그렇게 막무가내로 병원에 가자고 할 줄은 생각도 못 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 인생에서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된 날이었죠. 임신을 하니 먹고 싶은 게 생기더군요. 저는 남자친구와 자주 함께 가던 시내 이대 있는 즉석 떡볶이 집을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혼자서 떡볶이 2인분을 시켜서 끓여 먹었습니다.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처량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대충 배를 채우고 나서 길을 나오는데 익숙한 실루엣이 눈앞에 보이더군요. 4차선 너머로 걸어가고 있던 그 사람은 분명히 승길 오빠였어요. 도로 위를 차들이 쌩쌩 지나가서 모습이 보였다. 사라졌다 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숨길 오빠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누군가와 꼭 붙어서는 서로 허리를 감싸 안고 걷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그동안 오빠에게 다른 여자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당장에 그 여자 얼굴을 보려고 뛰어갔어요. 그러다 크락션을 울리며 달려오는 차를 보자 아기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우뚝 멈춰 서버렸습니다. 결국 오빠 옆자리를 채운 그 여자가 누군지도 모른 채 그 둘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할머니에게서요. 네 친구 결혼한다며? 어? 친구 누구냐? 있잖아. 너랑 맨날 붙어 다니던 이름이 숙진인가? 뭔가? 숙진이가 결혼을 한다고 누구랑 나한테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그런데 그걸 할머니가 어떻게 알았어? 아이고 천천히 물어봐. 누구랑 결혼하는지는 모르고 나랑 화투 치는 할머니 중에 숙진이네. 옆집 사는 할마씨가 알려줬지. 너랑 친하다면서 넌 걔가 결혼하는지도 몰랐냐. 머리가 멍하더라고요. 나름 단짝 친구라고 생각하며 지낸 친구였는데 결혼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게다가 그동안 사귀는 사람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제가 임신한 후 저와 연락이 뜸했었는데 혹시 결혼 준비로 바빴었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좀 덜 서운하더라고요. 혹시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라 나한테 결혼 소식 알려주기 미안해서 말 못했나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 길로 친구네 집 앞으로 찾아가 숙진이를 불러냈어요. 너 결혼한다며? 어? 너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우리 할머니한테 들었어. 너희 옆집 할머니랑 친해서 알았다더라. 야, 너는 결혼하면 한다고 얘기를 하지. 왜 나한테만 말 안 했냐? 아니, 그게 저기 말 안 해도 알아. 너가 나 생각해서 말 못한 거. 아무튼 결혼 축하한다. 그런데 도대체 신랑은 누구야? 언제? 나 모르게 그렇게 연애를 했니? 청첩장 나왔어. 언제야? 아, 아직 결혼이 다음 주라면서 아직도 안 나왔다고. 그래? 그럼 시간이랑 장소만 알려줘. 그래도 네가 내 단짝인데 가서 자리는 빛내줘야지. 아, 아니야. 괜찮아. 지금 너 많이 힘들잖아. 안 그래? 나 바빠서 이만 들어가 볼게. 숙진이는 저를 그 자리에 세워놓고는 도망치는 사람처럼 제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남자가 숙진이에게 달려가더니 번쩍 들어올려 몇 바퀴를 빙빙 돌리는 거였어요. 저는 제가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장면에 그들 가까이로 걸어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을 뻔한 걸 간신히 참아내며 다리를 질질 끌고 그들 앞에 섰어요. 숨길 오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이 깜짝이야. 야,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왜 오빠가 숙진이를 안고 돈 거야? 둘이 뭐야? 무슨 사이야? 아이 미치겠네. 야, 김부연 나 결혼해. 숨길 오빠랑.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머릿속에 삐하는 이명만 들렸습니다. 도대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저 둘이 어떻게 결혼을 한다는 건지 이해 안 가는 거 투성이었어요. 나 임신했는데 나 승길 오빠 아이 임신했다고? 오빠. 그럼 결혼은 나랑 해야지 숙진이가 아니라 저는 오빠 옷을 쥐어잡고 매달렸습니다. 눈이 뒤집히니 길거리에서 창피함이고 뭐고 없더라고요. 오빠 옷은 늘어질 대로 늘어지고 짜증이 났는지 저를 밀쳐대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미친 짐승처럼 다시 달려들어 오빠를 안았습니다.
오빠는 더 거칠게 저를 떼어냈어요. 제가 뒹굴자 숙진이를 챙겨 자리를 떠나려만 하더라고요. 저는 또다시 달려들어 오빠를 꽉 끌어안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또다시 내동댕이 쳐지고 저는 또 달려들어 못 가게 안으려는 순간 제 눈앞에 번갯불이 번쩍했습니다. 오빠가 제 뺨을 친 거였죠. 저도 화가 나서 오빠 뺨을 때렸어요. 그랬더니 그 뒤로 정신이 없을 정도로 오빠에게 맞았습니다. 사정없이 후려패더군요. 3년이나 서로 사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심지어 자신의 아이를 가진 사람인 나를 그렇게 짐승 패듯이 때렸습니다. 숙진이는 옆에서 말려댔지만 진심으로 말리는 것 같진 않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믿어왔던 두 사람이 저를 배신한 순간이었어요. 그날의 감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셋이 함께 만난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날 이후 오빠가 숙진이에게 관심을 가졌고 둘이 저 몰래 은밀한 사랑을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제가 임신했을 때는 이미 두 사람은 혼인을 약속한 사이였고요. 숨길 오빠는 저와 헤어지기 전에 저를 꼬셔서 일을 치른 거였습니다. 저는 길거리에 내동댕이 쳐지고 그 둘은 빠르게 사라졌어요. 피투성이의 멍투성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자 할머니가 많이 놀라셨죠. 무슨 나쁜 짓을 당한 거냐고 계속 되물으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식에 찾아가 갱판을 놓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유산이 되는 바람에 병원에 누워 있어야 했거든요. 제가 임신한 줄도 몰랐던 할머니는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만든 거냐고 원망 섞인 울음을 쏟아내셨지만 저는 단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자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았어요. 다니던 공장도 그만두고 한동안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할머니의 시름도 깊어져 갔죠. 반년을 집에서 누워 지내던 중 할머니의 아팠던 무릎이 상태가 나빠졌어요. 할머니는 무릎 수술을 받게 되셨고 저는 할머니를 돌봐드리느라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죠. 집에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 당장 다음날 끼니부터 걱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의 지인의 소개로 옷가게에 면접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옷가게 주인이 좋게 보아주어서 옷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13년을 넘게 한 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손님이 그다지 많지 않은 매장이라서 일하는 게 어렵진 않았죠.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제게 다가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모두 마다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숨길 오빠보다 더 좋은 사람, 아니면 만날 생각 없다는 생각이요. 그러다 보니 제 마음에 차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니면 아주 멋진 사람이 다가올 만큼 제가 인기 있는 여자가 아니어서일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30대가 훌쩍 넘어도 저는 혼자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오랫동안 다닌 옷가게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셨거든요. 저는 모아둔 돈을 쓰며 할머니를 병간호했어요. 70대 때만 해도 무릎 빼고는 아픈 적 없던 할머니가 80세가 되니 이제는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치매기도 보이셨어요. 나중엔 안 되겠다 싶어서 요양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병인 자격으로 그 병원에 취직해서 들어가게 되었고요. 주변 환자분들은 제게 효녀라며 칭찬이 자자했죠. 하지만 그 칭찬의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으시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번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우리 부연이가 결혼하는 건 보고 죽어야 하는데 내가 얼마나 버틸지 이젠 나도 자신 없네. 할머니는 제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바라시는데 제가 그 소원을 들어드리지 못하니 죄송할 따름이었죠.
그러던 중 병원에 한 환자가 들어왔어요.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들어왔다는데 보통 요양병원에서는 보기 드문 환자였죠. 왜냐하면 요양병원은 주로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40대면 한참 젊은 축에 드는데 그런 사람이 병원에 온 거였어요. 그 사람은 유독 저에게 관심을 갖곤 했습니다. 휴게실에서 만나면 제게 음료수를 건네기도 하고 일부러 자잘한 부탁들을 하곤 했죠. 휴지가 없다는 둥, 칫솔 좀 사다 달라는 둥, 자질구레한 잠심부름을 제게 시키곤 했어요. 그런 개인 심부름은 시키시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갑자기 사고 후유증으로 머리가 아프다는 둥, 허리가 아프다는 둥, 온갖 꾀병을 부렸습니다. 병원 사람들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제게 관심 있다고 생각할 정도였죠. 하루는 그 사람과 휴게실에서 대화를 나누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잠깐의 대화로 알게 된 사실은 그 사람의 이름은 김진우고 공항에서 일하는 승무원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병원에 온 이유는 여기 요양병원 이사장님과 친분이 있어서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사장님께 이야기해서 할머니를 더 신경 써 드리라고 전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딱히 달라지는 건 없었죠. 가끔씩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도 제 사정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부모님 없이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할머니가 아파서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인으로 이 병원에 오게 되었다고요. 부연 씨, 정말 효녀네요. 대단하다 못해. 존경스러워요. 뭐려? 무슨 존경식이나. 왜요? 요즘 세상에 자기 부모가 아파도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무나 그런 결정 내리는 거 아니에요. 부연 씨가 심성이 참 착하신 것 같아요. 착하긴요. 그냥 할머니 옆에 있고 싶으니까 그런 거죠. 가족이라고는 할머니밖에 없기도 하고. 부연 씨, 제 이상형이세요? 네? 제가 나이 40이 넘어서까지 왜 결혼 못한 줄 아세요? 그동안 제 이상형을 만나지 못했거든요. 제 이상형은 정말 딱 하나예요. 마음씨 착한 사람이요. 부연 씨가 저한테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아니, 그렇게까지 아무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누군가의 이상형이라는 얘기 들으니까 기분은 좋네요. 진우 씨는 참 세심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제가 필요한 걸 제가 찾기도 전에 미리 챙겨주곤 했어요. 자신의 몸이 성치 않으면서도 제가 힘들까봐 걱정해주는 착한 사람이기도 했죠. 진우 씨는 3개월간의 병원 생활을 마치고 퇴원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퇴원한다는데 제 마음이 이상하게 아쉽더라고요. 이대로 헤어지면 다시는 못 보겠구나라는 생각에 불안함마저 생겼습니다. 그래도 겉으로 티를 내진 않았어요. 진우 씨는 제게 전화번호를 남기고는 연락하라면서 퇴원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먼저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매달리는 꼴이 되는 것 같아서 싫었거든요. 예전 일을 겪으면서 2번 다시는 남자에게 매달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으니까요. 그렇게 또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예상된 일이었지만 그래도 너무나 슬펐죠. 제게는 엄마나 다름없는 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슬픔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었어요. 결국 제 머릿속엔 진우 씨가 떠올랐고 부고 소식을 알리고 말았죠. 진우 씨는 제 연락에 곧바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상복을 입고 있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사람 품에 안기는 순간 눈물과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할머니 분명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진우 씨는 할머니 장례식에 3일 내내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진우 씨와는 그날 이후 특별한 사이가 되었어요. 진우 씨가 정식으로 만나자고 했을 땐 고민이 되긴 했습니다. 예전에 아픈 기억이 다시금 떠올랐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도 함께 떠올랐죠. 꼭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 이루어서 살라는 할머니의 말씀이 귓가를 맴돌았거든요. 제가 마음을 추스르는 동안 진우 씨는 할머니의 재산 정리 문제도 도와주었습니다. 진우 씨는 보험에 대해 꽤 잘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들어두었던 보험사에 연락해서 청구할 수 있는 보험들은 모두 받을 수 있게 해주었죠. 첸데야에 아마 진우 씨가 아니었으면 모르고 넘어갔을 법한 보험들도 꽤 있었어요. 덕분에 할머니가 남겨주신 돈을 제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당신을 위해서 보험을 이것저것 잘 들어두셨더라고. 떠나실 거 알고 10년도 더 전부터 미리 준비하신 것 같더라. 당신은 비록 부모님이 자기를 키워주진 않았지만 부모 못지않게 좋은 할머니를 뒀네. 진우 씨 말대로였어요. 할머니가 남겨주신 보험금이 꽤 되었습니다. 사망보험금부터 연금보험까지 이것저것 들어두신 게 꽤 되었었어요. 제가 손에 쥔 현금만도 2억이 넘는 돈이었죠. 우리는 어느덧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진우 씨는 외동아들이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혼자 계신데 부모님 두 분 다 고아 출신이셔서 결혼식에 참석할 사람이 별로 없다고 했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십수년간 연락을 끊고 살아온 아버지께 이제 와서 결혼 때문에 연락하는 게 꺼려졌죠. 우리 두 사람은 상견례를 생략하고 결혼식도 조촐히 올리기로 했습니다. 대신 결혼 전에 시어머니는 한 번 뵈었어요. 처음 뵌 어머님은 자신감 넘치고 밝은 성격의 진우 씨와는 매우 대비되어 보였습니다. 어디 아프신가 싶을 만큼 무기력해 보이고 성격도 조금 어두워 보이신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저를 처음 만난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있자니 좀 이상하기까지 했죠. 나는 뭐 그저 두 사람만 잘 살면 더 바랄 게 없어요. 그리고 내가 시어머니라고 해서 일부러 챙기려고 할 필요도 없고 효도한다고 연락할 필요도 없고요. 명절에도 굳이 올 것 없어요. 그냥 둘이서 여행이라도 다녀오고 그래요.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이제 제 시어머니신데요. 당연히 챙기고 연락도 자주 드려야죠. 안 그래요? 진우 씨,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진우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진우 씨는 아무 말 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다시 제게 말을 붙이셨습니다. 아유, 내가 원래부터 아들이랑 그리 살갑게 지내지 않아서 결혼한다고 해서 갑자기 자주 연락하고 지내는 게 불편해서 그래요. 그러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차또, 진우 씨는 그 말에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시어머니는 어딘지 모르게 저와 거리를 두려는 듯 보였습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라기보다는 아들과 가까이 지내는 게 불편한 사람처럼요. 진우 씨에게 어머니와의 사이에 대해 물어봤지만 서로 살가운 편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나랑 결혼해도 시집살이나 그런 건 전혀 없을 거야. 지금까지 살면서 나도 어머니랑 자주 연락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아까 하신 말씀 그대로 하면 돼. 무언가 좀 꺼림칙했지만 반면에 시집살이는 없겠구나 싶어서 좋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식 당일에 저는 놀랄 만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참석하지 못한다는 거였죠. 남편은 시어머니로부터 갑자기 몸이 아파서 참석 못할 것 같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했어요. 결혼식 당일날 연락이 온 거여서 어쩔 수 없이 결혼식은 그대로 진행되었어요. 시어머니께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됐지만 남편은 크게 걱정할 것 없다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좀 의아했지만 더 이상 캐묻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아주 작은 홀에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비어있는 혼주석을 보니 마음이 편하지 않더군요. 결혼식 틈틈이 시어머니께 연락을 해보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뒤늦게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참석 못해서 미안하다며 걱정하지 말고 신혼여행 다녀오라고요. 그래서 그 문자를 보자마자 다시 전화를 해보았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더군요. 진우 씨 어머님이 문자 오셨어. 그런데 목소리 들으려고 전화 드리니까 전화기를 꺼놓으셨네. 그래, 아이 문자 왔으면 됐지. 우리 결혼식인데 너무 나보다 우리 어머니한테 신경 쓰이는 거 아냐? 아니, 나 좀 서운하려고 하네. 아니, 어머님이 편찮으시다니까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래도 난 당신이 나만 신경 썼으면 좋겠어. 그나저나 우리 신혼여행 기대된다. 빨리 내려가자. 웨딩카 기다리고 있어. 저는 웨딩카에 올라타 10여 분을 달린 후에 진우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어디가 안 좋으신 거야? 아, 그냥 여기저기 아이 참 당신 나한테 집중하라니까. 이제 걱정은 그만해. 나 이제 정말 화날 것 같으니까. 뭘 그렇게까지 화낼 것도 참 많다. 내가 이상하다는 거야. 솔직히 우리가 걱정한다고 엄마가 낳는 것도 아닌데, 안 그래? 그나저나 빨리 제주도에 가 있고 싶다. 자기 수영복은 챙겨왔어. 제가 계속 걱정 어린 표정으로 심각하게 있으니 남편이 좀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말대로 걱정만 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는 것도 사실인데 내가 너무 분위기를 망치고 있나 싶었습니다. 남편 말도 일리 있다 생각하고 저는 그만 걱정하기로 했어요. 신혼여행지에 가면서 마음으로만 걱정하는 게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했고요. 저는 제 신혼여행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문자가 시어머니가 보낸 문자가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그걸 알았을 땐 어떤 것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제주도를 신혼여행지로 정했습니다. 신혼여행지를 정하면서 의견이 많이 갈렸었어요. 저는 해외로 가고 싶은데 진우 씨는 제주도로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승무원이라 해외에 많이 가봐서 그런가 본데 나는 아직 해외여행 가본 적 한 번도 없단 말이야. 아, 물론 제주도도 못 가봤지만 그러니까 더더욱 제주도부터 가봐야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안 그래? 알겠어? 그런데 혹시 자기 승무원이면 비행기 좌석 싸게 예매할 수 있어? 아니면 좌석을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만약 그럴 수 있으면 난 업그레이드해서 비즈니스 한번 타보고 싶은데 어? 아이 그런 거 없어? 아닌데? 나 건너 건너 아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승무원 가족들은 그런 혜택 누릴 수 있댔어. 한번 확인해봐. 응? 아, 그럴게. 그런 대화가 무색하게 공항에서 제가 탄 비행기는 이코노미석이었어요. 다닥다닥 붙은 의자에 앉아 제주도로 향했죠. 남편은 그것에 대해 별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괜히 신혼여행길에 남편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일상 좌석에 대한 말을 꺼내지 않았죠. 제주도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남편이 행선지를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때까지도 제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어요. 남편이 자신이 서프라이즈로 모두 준비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제주도 하면 고급스러운 리조트와 호텔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택시는 바닷가 근처의 한 펜션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곳은 지은 지 20년도 넘어 보이는 낡은 펜션이었습니다. 신혼여행 치고는 너무나 저렴한 펜션이라서 사실 기분은 좀 별로였어요. 제가 펜션에 들어가지 않고 한동안 멍하니 그 앞에 서서 가만히 있으니 진우 씨가 제 손을 잡고 말했죠. 당신 혹시 실망한 거야? 여기가 이래 보여도 바닷가도 가깝고 배 낚시도 가기 좋고 나름 운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난 비싸고 돈 많이 들여야 그게 행복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혹시 마음에 안 들면 지금이라도 얘기해줘. 지금이라도 신라 호텔 가면 되니까. 그 말의 순간 그러자고 할까 했지만 그럼 정말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아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펜션에 짐을 풀고 나서 베란다에서 바닷가를 바라보는데 뭐 이것도 나쁘진 않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우 씨 말대로 이것도 나름 낭만적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바비큐를 해 먹고 술도 한잔하다 보니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정말 결혼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과거의 일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찌릿한 느낌이 들었어요.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나 행복한 순간을 보내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저를 아껴주는 남편을 보면 나 정말 결혼 잘했구나 생각했고요. 다음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제주도를 실컷 즐겼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숙소에 쉬러 들어왔어요. 남편은 낮잠이 들었고 저는 잠시 혼자서 산책을 나왔죠. 바닷가 길을 거닐다가 동네에 있는 아주 작은 슈퍼에도 들려 음료수도 사 마셨습니다. 길이 예쁘다 보니 무작정 발 닿는 대로 쭉 걸었어요. 그렇게 한 30분 정도 걷다 보니 숙소에서 꽤 멀어졌더라고요. 저는 다시 숙소 쪽으로 걸음을 돌렸습니다. 저는 기분 좋게 2차선 좁은 도로가 옆을 걷고 있었어요. 차들이 간간히 지나갔고 그것마저 한가롭고 여유롭게 느껴져서 좋았죠. 그렇게 계속 평온함이 이어질 줄 알았어요. 작은 봉고차가 제 옆에 멈춰 서기 전까지는요. 강아지 풀을 뜯으려고 고개를 숙이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옆에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제 얼굴에 보자기 같은 게 씌워졌고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불안감이 덮쳐왔고 보자기를 벗겨내려는 순간 제 몸이 번쩍 들어 올려졌습니다. 차 주인인 듯한 괴한이 저를 거칠게 봉고차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참보, 제가 소리를 이펙티브 질러대고 발을 구르자 차가운 쇳덩이 같은 게 제 목에 닿았습니다. 조용히 해. 얌전히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 차가운 게 제 목에 닿는 순간 나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본능적으로 동작을 멈추고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난 당신한테 보여줄 게 있어. 꼭 봐봐야 해. 그 괴한의 어눌한 말투가 더 소름 끼치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 상황에 이상하게 차분해지더라고요.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혼란스러운 머리를 진정하려 애썼습니다. 보여줄 게 뭔데요? 나 지금 보자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것 좀 벗겨주면 안 돼요. 그래야 뭐라도 보죠? 안 돼. 지금은 안 돼. 이따가 버벅 벗겨줄 거야. 차 주인은 제 손과 발을 무언가로 꽁꽁 묶고서는 친절하게 안전벨트까지 채워주었습니다. 저는 봉고차가 출발하자마자 마음속으로 숫자를 계속 썼어요. 얼마나 떨어진 곳으로 가는 건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제 느낌상으론 대략 10분에서 15분 떨어진 곳에서 차가 멈추었습니다. 생각보다 멀리 가지 않은 것 같아서 안심이 되더군요. 차 주인은 제 발에 묶인 밧줄 같은 걸 풀어내고 저를 어느 집으로 들여보내는 것 같았어요. 문소리가 2번 들렸거든요. 첫 번째 문소리는 삐걱대는 철문 소리인 걸로 봐서는 대문인 것 같았고, 2번째 들린 문소리는 현관문 소리 같았습니다. 남자는 저를 뒤에서 밀며 걸으라고 했는데 도무지 더 갔다가는 살아서 나올 것 같지가 않아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저씨 살려주세요. 네, 제발요.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10수년 전에 결혼할 줄 알았던 남자에게 개 패듯이 맞았던 저였어요. 이제 드디어 짝을 만나 결혼까지 해서 행복을 즐길 차례라고 생각했는데 신혼여행지에서 내가 왜 이런 변을 당해야 하나 생각하니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싶어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흐르더라고요. 무서운 반, 억울한 반이었어요. 제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자
그 괴한이 저를 번쩍 들어 올렸고 현관문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빠른 속도로 내려갔어요. 저는 무서워서 입색대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계단을 다 내려온 건지 그 사람이 저를 바닥에 툭 내려놓더군요. 그 순간 놀란 듯한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저 여자를 이렇게 데려오면 어떡해? 누누나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저 여자 위험하잖아. 내가 못 살아? 정말 빨리 보자기부터 벗겨드려. 그 여자 말에 남자는 순종적이었어요. 제 얼굴에 보자기가 벗겨졌고 바닥에 떨군 보자기를 보니 농구공 보자기더군요. 챔, 저는 겁에 질려 잔뜩 움츠린 채 찬찬히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쾌쾌하고 습한 냄새가 나는 지하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그 괴한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괴한이 누나라고 부르는 한 여자도 함께였죠. 그 여자의 생김새는 무언가 좀 이상해 보였습니다. 실내에서 모자도 쓰고 두꺼운 스카프도 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한쪽 눈만 간신히 보였죠. 제가 그 여자를 찬찬히 훑어보자. 그 여자는 얼른 자기 손을 또 다른 스카프로 감추더군요. 어딘가 평범해 보이지 않는 모습에 저는 더 겁을 먹었어요. 미안해요. 내 동생의 지적장애가 있어서 무작정 그쪽을 끌고 왔네요. 이렇게 할 일이 아니었는데 저 많이 놀라셨죠? 일단 제가 사과할게요. 그럼 저 보내주실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그 전에 꼭 아셔야 할 게 있어요. 다 당장 이 결혼 불러 살고 싶으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결혼한 건 또 어떻게 알았어요? 당신들 나 알아요. 건우야 좀 진정해.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괜찮으니까 그렇게 흥분하지 마. 괴한은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씩씩대고 있었고 여자는 그런 괴한의 흥분을 가라앉혔어요. 그리고 여자는 저를 식탁 의자에 앉혔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 잘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럼 저처럼 평생 후회하며 살지도 몰라요. 후회란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는 말없이 한참을 머뭇대더니 천천히 모자를 벗고 코끝까지 올려져 있던 스카프를 슬쩍 내렸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흉측한 모습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이마와 눈꺼풀이 다 녹아서 아래로 흘러내린 형상이었습니다. 왼쪽 뺨도 다 우그러진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손은 마치 주먹을 쥔 것처럼 붙어 있었어요. 그녀의 끔찍한 모습에 제 공포감은 더욱 커져만 갔죠. 그런데 그 여자가 다음 한 말을 듣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화상 자국이 좀 끔찍하죠. 이 화상 자국 때문에 지하실 있는 집만 골라서 살고 있어요. 햇빛을 받으면 너무 아프거든요. 그리고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요. 누구한테 보여주는 것도 건우 말고는 처음이에요. 어쩌다가 그런 거예요. 이거 당신 남편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5년 전에 그 사람 내 전 남편이었거든요. 당신은 나처럼 그 사람 겉모습에 속지 말고 도망치라고 이런 내 모습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우 말대로 그 사람한테서 당장 도망치세요. 그 사람이 그랬다고요? 도저히 믿기지가 않네요. 당신들 우리 진우 씨한테 원한 감정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여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건우라는 그 괴하는 머리를 좌우로 세게 흔들어 댔습니다. 혹시 부모님 계세요? 아니요. 그럼 형제나 다른 가족은요? 없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 사람 꼭 그런 여자들한테만 접근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혹시 보험 들라는 말은 안 하던가요? 그걸 어떻게 사실 신혼여행을 오기 전에 진우 씨가 보험을 강하게 권유했어요. 할머니 일을 겪으면서도 보험 이야기를 자주 했고요. 보험을 잘 들어놔야
나중에 힘든 일 있을 때 큰 힘이 된다며 제게 보험 설계사를 연결해 주기까지 했죠. 그런데 다달이 되는 돈이 너무 커서 제가 망설이고 있던 차였어요. 보험료를 좀 조정해서 신혼여행 다녀와서 가입할 생각은 하고 있었죠. 보험 가입하는 순간 당신은 끝장이에요. 나도 그랬으니까 여자의 긴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여자의 이름은 이순영이었습니다. 순영 씨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남동생과 단둘이 살아가고 있었다고 했어요. 어느 날 친근하게 다가오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처럼 잘해줬다더군요. 그 사람이 바로 그 여자의 전 남편이자 저와 결혼한 진우 씨였죠. 처음엔 그 사람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했대요. 하지만 함께 살다 보니 그 남자가 소시오패스 내지는 사이코패스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동정심을 유발해서 순영 씨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다음은 순영 씨를 조종해서 자기 소나기에 놀아나게 했다네요. 게다가 진우 씨는 소름 끼치게 자기중심적이라고 했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라고요. 내 동생 원래부터 이런 애 아니었어요. 원래는 누구보다 똑똑하고 총명했어요. 그날 사고만 아니었으면 하루는 진우 씨가 순영 씨에게 돈을 요구했고 매번 돈을 요구하는 진우 씨의 요구에 지친 순영 씨는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았나 보더군요. 그 일로 둘이 싸우게 됐고 며칠 후에 사단이 났다고 했습니다. 매형인 진우 씨가 건우 씨를 집으로 오라고 부른 날이었대요. 건우 씨가 순영 씨 집 건물 앞에 다다른 순간 위에서 벽돌이 떨어졌고 그 벽돌에 머리를 정통으로 맞았다고 했습니다. 순영 씨는 진우 씨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로 풀려났다고 했어요. 건우 씨는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보험금이 나오자 진우 씨는 무고한 자신을 고발했다며 합의금조로 그 돈을 가로채 갔다고 했어요. 순영 씨는 남동생을 데리고 그 남자에게서 벗어나려고 했다네요. 하지만 자신이 도망가려고 한 날에 자동차 바퀴에 바람이 빠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크게 사고가 났고 병원 신세를 면치 못했다네요. 사고로 인해 나온 보험금은 또다시 진우 씨가 가로챘고요. 그런데 퇴원을 하고 왔더니 더 끔찍한 일이 기다렸다고 했어요. 하루는 남동생이 보는 앞에서 억지로 관계를 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거부했더니 화가 난 진우 씨가 끓고 있던 기름을 순영 씨의 얼굴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화상을 입게 된 거였다고요. 그 일로 순영 씨는 다시 한번 그놈을 고소했고 남편은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그 사람은 순영 씨와 건우 씨를 협박했대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가만 안 둔다고요. 그래서 남편을 피해온 가족이 제주도로 도피성 이사를 오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곳에서 정착해서 장사를 하며 소소하게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제가 제주도로 왔을 때 우연히 길에서 남편과 걷고 있는 걸 보게 되었대요. 그래서 몰래 뒤를 쫓으며 미행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혼여행 중인 걸 알게 된 순영 씨는 저에게 위험을 알리고 싶었대요. 어떻게 알려야 하나? 고민하던 채 건우 씨가 무작정 저를 데려온 거였죠. 한참을 얘기하던 순영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 어머니 본 적 있으세요? 네, 아직 살아 계신 거죠. 사실 시어머니도 피해자예요. 모성애 때문에 그 끔찍한 짓을 참고 사는 사람이고요. 끔찍한 짓이란요. 저는 계속되는 이야기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자식에게 협박당하며 살았다고 했어요. 차마 자세한 얘기는 하기가 꺼려지네요. 폭행과 구타 고문을 당했다고만 표현하겠습니다. 순간 결혼식장에 오지 못한 시어머니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숙소에서 남편 짐가방 안에 든 의문의 핸드폰이 떠올랐죠.
남편이 쓰는 핸드폰 말고도 못 보던 핸드폰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저는 다급하게 이야기했어요. 건우 씨, 지금 당장 나 좀 공항에 데려다 줘요. 건우 씨는 알겠다며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죠. 저를 이 지하실로 데려온 봉고차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눈 뜨고 타는 봉고차의 풍경은 아까와는 완전히 색달랐죠. 채 앉는데 무언가 엉덩이에 깔린 것 같아 손을 넣어보니 쇠로 된 비지 하나 나오더군요. 순간 아까 전 내 목에 닿으며 공포에 떨게 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건 칼이 아니라 머리 빗는 빗이었죠. 실소가 터져 나올 듯 했지만 상황은 긴박했고 저는 그 빗을 의자 뒷주머니에 곱게 꽂아 놓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 바로 김포공항으로 날아갔고 곧장 시어머니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집이지만 청첩장 주소지를 보고 찾아갔어요. 결혼을 하면서도 시댁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저였죠. 도착한 곳은 낡은 주택가의 한 반지하 집이었어요. 베릴할 것도 없어서 현관문을 열심히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불안감이 밀려와 저는 열쇠 수리공을 불렀습니다. 나이든 시어머니가 연락이 안 돼서 걱정돼서 그런다니까 제 다급해 보이는 모습에 믿음이 갔는지 순순히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문이 열리자마자 곧장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거실과 화장실 그 어느 곳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방에 이상한 자물쇠가 보였어요. 밖에서 자물쇠를 달아 방문을 잠가 놨더군요. 저는 열쇠 수리공 아저씨께 다시 한번 부탁드렸죠. 그리고 자물쇠가 열리자마자 저는 처참한 광경에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뒤에서 열쇠 수리공 아저씨의 탄식이 터져 나왔죠. 아이고, 이게 뭔 일이요? 아, 이봐요. 아줌마 괜찮아요? 아이, 정신 차려봐요. 시어머니는 너무나 앙상하게 마른 채 방 안에 누워 계셨습니다. 아저씨가 흔들어도 눈도 제대로 못 뜨는 게 마치 죽은 사람 같았어요. 저는 빼이구에 급히 신고를 했고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급성 영양실조라고 했어요. 하루만 더 방치했어도 목숨을 장담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신을 차리길 기다리는 동안 제 핸드폰엔 불이 나고 있었습니다. 제게 70통이 넘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저는 전화를 아예 꺼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뜨고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머님 그 방에 갇혀 있던 거. 그 사람이 그런 거죠.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시고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사람이 어머님께 왜 이런 짓을 했냐고 조심스레 물어보았어요. 그리고 듣게 된 이야기에 눈물이 나왔죠. 시어머니는 제게 남편의 정체를 알려주려고 하셨고 남편과의 다툼 끝에 핸드폰도 빼앗기고 안방에 갇히게 된 거였어요. 제가 생각컨대 시어머니 앞으로 사망보험금을 들어놓았을 게 뻔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설득했죠. 이대로 계속하면 그 끝은 죽음일 뿐이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신고 안 하면 제가 직접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목격자 증인도 있으니까요. 핸드폰을 들자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더군요. 내가 무슨 낯으로 그 애를 신고하겠어. 이게 다 나 때문인데 어머님 때문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얘가 원래부터 그랬던 애가 아니었어. 원래는 정말 착하고 괜찮은 애였는데 내가 그 애를 버려두지만 않았어도 그놈에게도 사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자기 엄마를 무자비하게 대하고 손쉬운 먹잇감인 여자들을 이용하는 그놈에게도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릴 적 시어머니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집 안에서 철저히 방치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혼자서도 잘 지낸다고 생각했대요.
동네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니 잘 자라는 줄로만 알았대요. 하지만 문제는 나중에 불거졌답니다. 학교 친구 관계에서부터 나중에는 동네 어른들도 한마디씩 하더랍니다. 애가 이상하다고요. 동네 고양이의 발을 포크로 찍으며 낄낄대던 것을 친구가 말리는 걸 동네 사람이 보았답니다. 야, 고양이 불쌍하잖아. 하지 마. 괜찮어. 내 발 아픈 거 아니잖아. 이봐라. 그런 일화들은 심심치 않게 들려왔다고 했어요. 나중에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에는 그 정도가 점점 심해져서 엄마는 더 방치했다고 했습니다. 돈만 쥐어주고 며칠 동안 아이를 혼자 내버려 뒀다더군요. 그리고 진우 씨가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이 어쩌지 못하게 꼼짝 못하게 했대요. 시어머니가 어릴 적 방치했던 것을 약점 잡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조종했다는 거였죠. 그게 계속되다가 나중에는 시어머니를 해하기까지 한 거였고요. 어머님 그 사람 정상 아니에요. 어머님 말대로 어머님 탓도 있는 거면 어머님이 바로 잡으셔야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탈달, 저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시어머니는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남편이 될 뻔했던 그 사람은 존속 살인미수로 실형 10년형에 처해졌어요. 지금은 옥살이를 하고 있고요. 이 소식을 그들에게도 전해주었어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순영 씨는 제 손을 살포시 잡아주었습니다. 손가락이 뭉쳐 있어서 제 손을 감싸주진 못하지만 그 마음만은 온전히 느껴졌죠.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그분과는 판결을 받기 전까지 서로 연락을 했었어요. 그 과정에서 결혼식 날 제게 문자를 한 건 시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소름 끼치게도 그건 남편이 한 짓이었어요. 시어머니의 핸드폰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거였죠. 시어머니는 판결이 나고도 참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수감된 이후에는 연락이 끊기고 홀연히 자취를 감추셨어요. 저도 그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 제 자취를 감추고 살아갈 생각입니다. 그런 사람을 이 세상에서 영구 격리할 수 없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네요. 저는 왜 이런 사람들만 제게 접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남자 복이 없구나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도 인생의 즐거움이 꼭 남녀 간의 사랑만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저는 지금 간병인 일을 계속 해가면서 그곳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어요. 요양병원에서 삶을 마감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